대학교를 다닐 때 처음으로 인턴 나갔던 회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남편은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회사에 있던 싱글 여자들이 모두 다 남편을 좋아할 정도였습니다. 딱 한 사람, 저만 빼고 말이죠. 그 당시에 저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학에 들어가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죽어라 공부만 해서 남자친구 같은 건 사귈 생각도 안 해봤고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 시간을 잠깐 얘기해보자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은 아주 평범합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셨고 아버지는 일반 회사원이셨죠. 오빠 둘이 있던 저는 모든 꼴등이었습니다. 밥도 꼴등으로 먹어야 했고 옷 입는 것도 오빠들 것 물려 입거나 꼴등으로 사고 컴퓨터 게임 하나 하는 것도 꼴등으로 해야 했습니다. 맨날 오빠들한테 치이고 사니까 독이 바짝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땐 부모님 속을 꽤나 썩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들 달라지는 거 없이 맨날 꼴등인 신세였죠. 성장하면서 그 서러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빠들은 학원에 갔는데 저는 초등학생 때 피아노 학원 다녔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둘째 오빠 영어학원 가야 한다고 해서 2년도 못 다녔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학원에 다니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오빠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애초에 저한테 기대도 안 하셨습니다.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는 게 전부라고 하시는 고지식한 분이셨거든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저를 더 자극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미친 듯이 하기 시작했죠. 그 노력으로 중학교 2학년부터 내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이만큼 공부할 줄 아니까 학원 보내달라고 했더니 혼자서 잘하니까 학원 안 가도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큰오빠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원에 못 보내주시는 걸 뻔히 알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마저도 돈이 부족해서 1학기는 다니고 2학기는 못 다니고 방학 때 잠깐 특강 듣고 이걸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이렇듯 그저 공부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남자 만날 틈이 어디 있었겠어요. 대학에 가서도 남들 미팅할 때 저는 아르바이트하고 성적 때문에 공부하고 그랬는걸요. 저는 완전 요즘 말로 모태솔로였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훤칠한 남편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저 인턴 생활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할 뿐이었죠. 하지만 남편에게는 이 모태솔로의 마음까지 움직일 만한 매력이 있었나 봅니다. 분명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한 행동들이 되게 멋져 보였습니다. 낯선 이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이 사람 참 괜찮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인턴 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남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땐 남편이 진짜 제 남편이 될 줄도 모르고 말이죠. 여유 있는 말투와 행동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매사에 아둥바둥 사는 저와는 달랐죠. 호감이 생겼다고 해도 모태솔로인 제가 어찌할 도리는 없었습니다. 찰나의 만남으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인턴 생활이 끝이 났고
저는 그 회사에 다시 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노력들을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독하거든요. 원하는 건 꼭 이루는 성격입니다. 인턴했던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회사가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남편을 또 보고 싶어서 노력한 게 더 컸습니다. 좋아한다는 마음 하나로 참 의지를 활활 태웠었네요. 그래도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었던 건지 저는 다시 남편이 있는 회사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인턴이 아니라 정식으로 채용이 되어서 말이죠. 뭐 그런들 이 남자랑 사귀기라도 할 수 있겠냐마는 일단 같은 회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지 뭐예요.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회사 차 운전하다가 사고 난 적도 있었고 힘든 줄도 모르고 같이 야근도 하고 사고 칠 뻔한 거 수습하려고 둘이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는데 그 모든 순간이 좋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였으니까요. 이게 무슨 기적인지 저희는 서로 마음이 통했고 예쁜 만남을 이어가며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대충 알고는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여유가 몸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오빠들한테 뭘 또 뺏길까 불안하고 먼저 하려고 조급해하는 저와 다르게 매사에 남을 배려하고 느긋하고 여유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착해서 그러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경제적 여유에서 나오는 거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식당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무슨 가격이 이래요? 수진이 네 생일인데 이 정도 놔야지. 여기 음식 되게 맛있어. 가족들이랑 와봤었거든. 태어나 처음으로 그렇게 고급스러운 식당을 가봤습니다. 코스 요리라는 것도 처음 먹어봤죠. 둘이서 한 끼에 몇십만 원을 쓸 수 있구나 싶어 놀라웠습니다. 그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결혼까지 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휴가철에 여행 계획 세울 때도 당연하게 해외로 갈 생각을 하길래 저는 비행기 제주도 갈 때 말곤 안 타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놀라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씩은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니 그냥 그런가 보다가 할 게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차이가 나니까 시댁에서 나를 안 좋아하면 어쩌나, 결혼을 반대하면 어쩌나 별의별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집은 내가 결혼한다고 해도 해줄 게 없어서 내가 모은 돈이 전부일 텐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상견례 하는 날 백화점에서 옷도 사입고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뭔가 제 머릿속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무서운 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떨렸나 봅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뵈니까 제 예상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남편의 다정함이 어디서 나온 건가 했는데 아버님하고 똑같았습니다. 상대를 배려하시고 잘 웃으시고 얘기도 잘 들어주시는데 정말 참된 어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시부모님께서 집을 내주셨습니다. 그게 좀 부담이었는데 남편이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그만큼 더 잘해드리면 된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결혼해도 10원 한 장 안 주실 줄 알았거든요. 항상 오빠들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런데
혼수를 다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러려고 옛날에 많이 아낀 거라며 딸이 시집 가는데 설마 혼수도 안 해줄 줄 알았냐고 하셨죠. 세상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집과 혼수는 해결이 되었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때 남편이랑 의견이 좀 부딪혔습니다. 둘이 경제관념이 너무 달랐거든요. 저는 좀 알뜰하게 하잔 주의였고 남편은 비싸도 마음에 들면 선택하자고 했습니다. 연애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는 걸 들어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정말 싸우게 되니까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같은 회사를 다니니까 하루 종일 얼굴 보고 있으면 금방 풀리더라고요. 또 제가 잘 까먹는 편이라 그게 뭐 별일인가 싶기도 했고요. 서로 조금 더 배려하면서 준비를 했고 무사히 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서로 다른 경제관념은 결혼 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다른 건 다 괜찮았거든요. 식습관도 잘 맞고 가치관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했는데 경제관념 하나 다른 게 그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투자를 크게 하거나 주식을 본격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 차이가 부딪혔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밥을 먹을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집에 배추 사놓은 거 있는데 국 끓여서 먹을까? 두부도 있고. 난 오늘 자극적인 거 땡기는데. 닭발이나 불족발 어때? 매운 거 먹고 싶다. 우리 어제도 배달 음식 먹었잖아. 또 사 먹자고? 뭐 어때?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씀씀이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직급도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버는 돈이 고만고만했거든요. 둘 다 월급쟁이였으니까 큰 돈 버는 건 아니었는데도 남편은 돈 쓰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안 친한 사람이어도 축의금도 많이 하고 먹는 것에도 아끼지 않고 옷 같은 걸 살 때도 비싼 옷을 주저없이 샀죠.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벌면 그냥 다 써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돈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난 아끼면서 살고 싶지 않아. 넘치게 쓰는 것도 아니니까 문제될 건 없잖아.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돈을 벌면 적당히 쓰고 저축을 해야 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예상치 못하게 큰돈 나갈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아프다던가 가구나 가전이 고장나서 사야 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죠. 남편은 할부를 하면 된다고 했지만 어쩐지 저는 불안했습니다. 벌 수 있을 때 벌고 아낄 수 있을 때 아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곤 했었죠.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 달라서 더 차이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전 명품이란 걸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남편은 티셔츠 한 장에 몇십만 원짜리를 서슴없이 샀거든요. 거기서 차이를 좀 느끼곤 했죠. 그러던 중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 서로 다른 경제관념이 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버는 족족 돈을 썼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돈 들어갈 곳이 참 많잖아요. 어릴 때야 기저귀에 분유만 있으면 되지만 어린이집만 다니기 시작해도 의료비며 식비며
문화생활까지 이것저것 챙겨줘야 할 게 많으니까요. 나중에 학원비 들어갈 것도 생각하고 대학 갈 것까지 생각해서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으고 싶었습니다. 먼 훗날이지만 결혼한다고 했을 때 도움을 주고 싶기도 했으니까 저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건 그때 돼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장 필요한 돈들이 있는데 어떻게 안 써?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조금만 아껴보자는 거지.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저축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서 제가 복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제가 조금씩 저축을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조금씩이나마 돈을 모으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반면에 남편은 여전히 씀씀이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좀 커서 놀러 다니는 게 자유로워지니까 해외여행도 1년에 2번씩 가고 주말마다 놀이동산이며 캠핑이며 열심히 놀러 다녔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모으니 되었다 생각했었죠. 그러던 중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랑 남편은 그때 일하고 있었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아들을 봐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복직한 후로는 줄곧 친정어머니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까이에 살고 있었거든요. 시댁도 가까워서 시어머니께서도 종종 아이를 봐주시곤 하셨죠. 어릴 땐 자주 봐주시다가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아이가 거의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요즘만큼 세상이 흉흉할 때도 아니었고 아들이라 더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랑 학원이 다 근처였거든요. 오후에 학원차 내리는 거 저희 어머니께서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밥 챙겨주시면 저희가 퇴근해서 집에 갔으니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승현이 학원 끝날 시간 아닌가? 큰일 났어, 수진아. 안 그래도 지금 학원버스 내려서 잠깐 놀이터 왔는데 승현이가 놀다가 다쳤어. 아이고 이걸 어쩌니. 지금 구급차에 타서 응급실 가는 길이야.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다쳤다니. 게다가 구급차를 타고 갈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건가. 손발이 달달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도 함께 달려갔죠. 병원에 가니까 친정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으시고 아이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분들이 여럿 있었고요. 눈물이 핑 돌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미끄럼틀 위에 서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팔이 부러졌는데 그 정도가 상당했습니다. 뼈가 튀어나올 정도였거든요. 정말 누구 아들인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은 입원을 길게 해야 했고 우선은 제가 휴가를 내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어려서 그런가 아들은 회복이 빨랐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병원에 있는 게 지겨운지 언제 태어나냐고 하더라고요. 대답 대신 꿀밤을 한 대 먹여줬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야. 퇴원도 금방 할 수 있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뭐가 있지? 여보가 담당자분한테 전화해서 여쭤봐봐. 영수증이랑 세부 내역서 정도면 되려나? 보험? 무슨 보험?
무슨 보험이라니, 승연이 보험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 표정이 아차 싶은 표정이더라고요. 저희 아들 막 태어났을 때 보험을 들었었거든요. 남편이 가입했고 보험료도 남편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까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설마 보험 깬 건 아니지? 당신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다. 매달 보험비 나가는데 승현이가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 너무 어릴 때부터 이 보험이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해제했지. 세상에 아들 보험을 해제하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남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때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연애 시작부터 그때까지 그렇게 심하게 싸운 적은 없었거든요. 둘 다 그때 감정이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점을 참으면서 살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터져버린 거죠. 그런데 사람이 참 미련한 게 싸움이 일어났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둘 다 덜 성숙해졌었는지 자꾸 과거 일을 들췄습니다. 이때 돈을 모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냐부터 시작해서 서로 밑바닥까지 보게 되었던 큰 싸움이었습니다. 싸움은 진흙탕 같았습니다. 맑게 고여있는 줄 알았던 물이 싸우면 싸울수록 바닥에 있던 흙들로 더럽혀졌습니다. 대화를 할수록 오해가 쌓였고 서로 마음속에 고여있는 흙탕물은 점점 더럽혀질 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할 수 있는 싸움에서 점점 확대되었고 결국 저희는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의 2달 넘게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않았고 마주치기만 하면 신경질을 냈고 애초에 안 마주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이별이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눈 감으면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혼자 아들을 어떻게 키우나? 아들은 아빠의 빈자리를 인정할까? 이런 일로 이혼하는 게 맞는 건가? 이혼녀라는 딱지를 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진짜 수천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휘감아서 잠 못 드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채 안 되었었거든요. 안 그래도 심란하실 어머니 마음을 들쑤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정이랑 저희 집이 걸어서 20분도 안 걸려서 어머니를 자주 뵈었는데 이혼한 후에는 바쁘단 핑계로 최대한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아들이랑 둘이 집을 나와서 근처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걸 절대로 들키면 안 되니까 아들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속이겠습니까? 아들한테도 계속 거짓말 시키는 건 잘못된 것 같아서 서류 정리되고 3개월 만에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 표정을 잊지를 못합니다. 정말 얼굴이 잿빛이 되시면서 심란해하시던 그 모습이 여전히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정말 큰 불효를 했구나.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하는 생각에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 서방 참 괜찮은 사람인데 아휴 마음이 그렇네. 알지 괜찮은 사람인 거. 승윤이한테도 좋은 아빠고 엄마한테도 좋은 사위였지. 그렇다고 나랑 안 맞는 걸 평생 참고 살 순 없잖아. 죄송해 엄마. 나한테 죄송할 게 뭐 있니? 네 인생인 거. 앞으로 승현이 챙겨줘야 하는 거 있으면 말해.
아니, 웬만하면 집에 들어와 살아. 서방이랑 사는 것도 아니면서 뭘 따로 살아.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인걸. 괜히 돈 쓰지 말고 집으로 들어와. 어머니께 저는 부끄러운 딸이니까 보기 싫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였나 봅니다. 이혼하고 혼자 아들 키우는 불쌍한 딸이라 되려 품에 더 품고 싶으셨나 봅니다. 어머니께서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게 적적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피스텔에서 1년 살다가 어머니 집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챙겨줄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은근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한창 잘 먹을 때라 밥 챙겨주는 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잘 챙겨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고 회사를 나왔거든요. 원래 같은 회사였잖아요. 이혼 후에도 같이 회사 다니기엔 제가 그렇게까지 얼굴이 두껍진 않아서 제가 먼저 퇴사했습니다. 때마침 아는 선배가 회사를 차렸다고 하길래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서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일하다가 저도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조금 무모했지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업하면 되게 멋있게 살 줄 알았습니다.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여가 시간도 많고 직원들이 해오는 거 결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업이라는 게 생각만큼 멋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해야 했고 여가 시간은커녕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길 잘했다 생각했고 어머니께 참 감사했죠. 어머니 덕분에 아들은 잘 성장했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이혼한다고 했을 때 아들이 많이 속상했거든요. 그럼 이제 아빠 못 보는 거냐면서 남편이 저랑 경제관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빠로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빠였습니다. 아들한테 큰 소리 한번 낸 적이 없었고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도 그만큼 아빠를 따랐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아들과 전 남편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놀이동산도 가고 1박 2일로 놀러 가기도 하고 갯벌에 가서 조개도 캐고 수영장도 가곤 했습니다. 바쁜 저를 대신해서 전 남편이 아들과 잘 놀러 다니니까 그 부분은 참 고마웠습니다. 또 아들이 성장하면서 아무래도 엄마인 저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아들도 저한테 마음을 터놓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이 아빠가 그걸 잘 헤아려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주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이혼한 삶에 적응을 했고 아이도 아빠의 부재를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에 전 남편이 아들 만날 때마다 마주치는 게 어색했는데 어느새 적응도 되었습니다. 심란해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도 사위의 빈자리를 인정하기 시작하셨죠.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모두 바뀐 생활에 잘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제가 빨리 전 남편의 빈자리를 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여간 바쁜 게 아니니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던 사업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시행착오에 익숙해지기까지 정신없는 매일을 보냈습니다. 몇 달을 준비한 걸 완전히 갈아엎어야 할 때도 있었고
계약서 도장 찍기 전까지 갔던 거래처가 갑자기 사라진 적도 있었고, 직원들이랑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며 돌아다닌 적도 있었고, 비가 쏟아지던 날 사무실에 비가 새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잘 나간다 싶으면 한 번씩 큰일이 터지는 게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퍽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좀 예민한 성격이거든요. 무슨 일 시작하기 전에 계획부터 꼼꼼하게 세우고 그 계획이 틀어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하면서 이 예민한 성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계획에서 조금 엇나가도 하늘이 무너질 만큼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때도 있었고요. 제 눈과 귀와 손, 발이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달려주는 직원들 덕에 제가 대표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를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너 어릴 때 혼자 공부한다고 용 쓰는 거 보면서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 참 기특하면서도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니까. 아유, 저 어린 게 오빠들한테 치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겠다고 이악 물고 버티는 거 보면 어찌나 마음이 쓰리던지. 그럼 학원이라도 한번 보내주지 그랬어. 알바하면서 학원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네 아빠 성격 알잖아. 여자가 무슨 공부냐고 했던 사람인데 엄마가 어떻게 이겨. 아빠 월급으로 5 식구가 생활하면서 적금도 넣고 학원비도 내야 하는데 10원 한 장이 아쉬워서 그러지 못했지. 그래도 너 시집 갈 때 네 아빠가 돈 없다고 한 거 엄마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면서 적금 깨고 혼수해 준 거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남의 집 가서 기죽고 살게 할 순 없잖아. 안 그래? 아휴, 근데 참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딸 지금 이렇게 잘 커줘서 참 고맙네. 엄마가 여전히 돈은 없지만 이 몸뚱아리는 성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어릴 땐 오빠들만 챙기는 부모님이 미운 적도 있지만 한 번도 원망하거나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집안 사정을 뻔히 알았으니까요. 저희 먹을 건 잘 챙겨주시면서 본인들 옷은 10년씩 넘게 입고 계신다는 걸 알았으니 말이죠. 금전적인 지원만 안 해주셨을 뿐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게 미안한 마음 안 가지셔도 된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제가 하는 일 믿어주시고 바쁜 저를 대신해서 아들 챙겨주시고 집안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아들도 일하는 엄마 좋다고 많이 응원해줬습니다. 아들이 10살에 저희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상처를 받으면 어쩌나,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으면 어쩌나, 이제 곧 사춘기인데 마음의 상처로 어긋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아들 속이 단단했나 봅니다. 이혼한다고 했을 때 조금 놀라긴 했지만 금방 받아들이더라고요. 저희 둘 문제니까 존중하겠다면서요. 어쩌면 저보다도 더 마음이 넓은 아이입니다. 또 전 남편도 아들 위해 많이 노력해준 덕분에 반항 한 번 한 적 없이 올바르게 성장해 주었습니다. 제가 바빠서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많았는데 다 괜찮다고 엄마 힘내라고 해주는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이렇듯 가족들까지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회사가 더 빨리 성장을 한 것 같았습니다. 초반에 아는 후배 둘 데리고 총 3명이서
사무실에 컴퓨터만 놓고 일하다가 사무실 이전을 2번을 더 했고 나중엔 직원도 많이 늘어나고 건물 한 층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고작 10년 사이에 이뤄낸 것들이었죠. 또 개인적으로 투자를 좀 했습니다. 사업하면서 가까이 지내던 대학 동기가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땐 별로 안 친했습니다. 저는 알바하고 공부하기 바쁜 학생이었고 그 동기는 놀기 좋아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쟤는 저러다가 졸업은 하려나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사업하다 일 때문에 우연히 동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꾸준히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도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또래에 딸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감대가 있어서인지 대화도 잘 통했고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집이 꽤 부유하더라고요. 부친께서 임대업을 하고 있고 어머니께서도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도 대학 졸업하고 어머니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직장인이지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그냥 부잣집 공주님이 따로 없습니다. 가방도 명품이 여러 개 있고 딸이랑 여행도 자주 다니고 회사도 매일 나가지 않았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아? 아직도 부모님이 돈 주시는 거야? 아니야. 나 성인 된 이후로 용돈 받은 적 없어. 대신 성인 되고 크게 한번 받았지. 그 돈으로 투자를 했거든. 그래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먹고 사는 거야. 나 대학 때 맨날 놀러 다녔잖아. 학교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 대신 부동산 공부했거든. 아빠가 그쪽에서 일하시니까 들어오는 정보도 많았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투자했는데 그게 운 좋게 좀 잘 됐어. 저는 집 하나 없는데 친구는 건물주라고 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관심을 보이니까 친구가 모아둔 돈이 있으면 투자해보라고 추천하더라고요. 자기도 새 건물 알아보고 있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친구 따라 건물이랑 땅을 보러 다녔고 제 인생 처음으로 투자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몽땅 땅에 투자했습니다. 그땐 정말 손이 떨리더라고요. 친구랑 같이 투자했는데 변호사 끼고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불과 1년 만에 투자한 땅이 몇 배로 뛰었고 저희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수익 낸 돈으로 또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3년 만에 폭등해서 그 다음으로는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내 집 하나 없던 제가 건물주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건물주만 되면 일도 안 하고 평생 놀고 먹고 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고 이래저래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일 중독인 제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확실히 전보단 경제적 여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한 건 있더라고요. 이혼하고 불과 10년 만에 사업도 잘 되고 건물까지 갖게 된 것이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는 10년 동안 제가 더 이상 나가 아닌 엄마 또는 아내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었는데 제가 이뤄낸 성과들이 눈에 확실히 보이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잃어버리지 말잔 다짐도 하게 되었죠. 사업하고 생긴 취미 아닌 취미가 있는데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일하는 것도 체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직장인일 땐 커피를 하루에 2-3잔씩 마시면서 버텼는데 나이도 들고 하니까 더 이상 커피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영양제 하나 안 먹던 제가 영양제를 챙겨 먹기 시작했고 조금씩 운동도 했죠. 그래봤자
헬스장 가서 뛰는 게 전부였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체력 기르고 땀도 흘리니까 건강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겼을 땐 PT도 받아보고 나중엔 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가가 되게 쉬운 운동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힘든 운동이더라고요. 한 번 하고 나면 사우나에 들어갔다 온 것처럼 땀이 쫙 빠졌는데 그 기분이 개운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일도 하고 종종 운동도 하고 가끔은 어머니와 아들과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요가를 가는 중이었는데 요가원이 있던 건물이 되게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새벽부터 문 여는 곳이 많지 않아서 정막이 가득했는데 한 남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신문을 돌리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려는데 어쩐지 그 남자의 모습이 굉장히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 본 저는 그 남자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을 돌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절 보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요가 수업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해가 뜨던 그 시간, 전 남편에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약 5년 전부터 아버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같은 직장에 다녔잖아요. 그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하고 가끔 연락을 해서 전 남편이 회사 그만뒀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회사가 좀 힘들어지면서 직원 몇 명이 그만뒀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남편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회사가 예전 같지 않았다더라고요. 아버님께서 회사 운영하시면서 돈을 꽤 많이 버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좀처럼 수익이 나질 않았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저희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았는데 회사에 돈이 없어서 그 집도 팔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산다고 했을 때 별 생각 없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죠. 아버님께서 30살부터 모든 걸 바친 회사였으니 그냥 무너지게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남편 집도 팔고 아버님 차도 팔고 결국엔 아버님이랑 어머님께서 사시던 집까지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도 같이 어떻게든 회사를 다시 살려보려 애썼지만 회사가 망하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답니다. 회사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고 남아있는 건 빚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빚 갚는 중이야. 갈만한 회사가 없더라. 나이 때문인가 경력 때문인가 받아주는 곳이 없네. 승현이한텐 얘기하지 마. 그동안 열심히 속였단 말이야. 아빠 이렇게 사는 줄 알면 아마 부끄러워할 거야. 승현이도 이제 대학생이고 이런 걸로 아빠 부끄러워할 일 아니야. 알았어. 어쨌든 얘기 안 할게. 아들이랑 남편이 주기적으로 만나니까 저도 가끔 얼굴을 봤거든요. 헤어진 마당에 또 얼굴 붉힐 필요는 없으니까 만나면 그냥 가볍게 대화도 나누곤 했습니다. 주로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씁쓸하게 웃는 전 남편 얼굴 보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 건지 수염도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살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여유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있었죠. 아무리 끝난 사이라고 하지만 한때 인생을 함께 보낸 사람인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요. 시부모님께서도 저 되게 예뻐하시고 많이 챙겨주셨었거든요.
저 이혼한다고 했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참 좋으신 분들인데 사정이 그렇게 되었으니 뭐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빚 얼마나 남아있는데? 많아? 아니야, 그동안 많이 갚았어. 이제 5천만 원 정도만 더 갚으면 돼. 그 돈 내가 빌려줄게. 뭐? 당신이 왜 그 돈을 빌려줘? 우리 아버지 빚인데. 어머님이랑 아버님 그렇게 지내시는 거 난 전혀 모르고 있었어. 당신이랑 같이 살 때도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 못했는데 이제 와서 한다고 생각해. 급하게 안 갚아도 돼. 당신 자리 잡고 여유 생기면 그때 갚아.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 전 남편을 겨우 설득했습니다. 여유 되니까 빌려주는 거라고, 시부모님 생각해서 빌려주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 남편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았을 때 말이야. 네 말 좀 들을 걸 그랬어. 적금도 넣고 조금 알뜰하게 살았으면 지금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하고 가끔 생각해. 그래? 나는 뭘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생각하는데. 저는 전 남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빚을 다 갚았다고, 시부모님께서 고마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 따로 연락도 왔고요. 전 남편에게 다시 회사 안 들어가냐고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아르바이트 하며 지내는 게 의외로 재밌다고 했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다고 하더군요. 당분간은 이대로 지내고 싶다고 했죠.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정은 남아있는 사이니까요. 그 이후 남편은 매달 200만 원씩 제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3달쯤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야근하고 또 아침부터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방에서 신문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인가 집에서 신문이 종종 보였습니다. 집에 있던 신문인가 보다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보고 계시는 거 보니까 최근 신문이더라고요. 엄마, 요즘 신문 구독해서 보세요? 아? 무슨 소리야? 네가 신청해 준 거 아니었어? 네? 제가요? 아닌데? 석 달쯤 되었나? 신문이 오길래 네가 해준 줄 알았지. 너도 알잖아. 너희 아빠가 신문 참 좋아했던 거. 아침에 신문 안 오면 큰일 나는 것처럼 굴었던 사람인데. 오랜만에 신문 보니 아빠 생각도 나더라고. 그래서 네가 해준 줄 알았지. 혹시나 하고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역시나 전 남편이 신문을 넣어준 거였습니다. 아버지 안 계시니까 어머니께서 적적하실까봐 그냥 드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돈 빌려준 이자 대신이라고 생각하라는 농담도 했습니다. 신경 써준 모습에 참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도 전 남편은 계속해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빚도 다 갚았으니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고 하니까 일찍 일어날 명분이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덩달아 운동도 된다면서 계속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경제관념이 저와 달랐을 뿐이지 참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여전히 성실하게 사는구나 생각이 되어 왜인지 모르게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남편이 저희 집에 신문을 넣어준 지 꼬박 3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도 잘 못 들어갔습니다. 정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일 생각만 하던 때였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매트리스 펼쳐놓고 쪽잠 자다가 눈 뜨자마자 컴퓨터 앞에 가서 일하고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다시 눈 뜨면 또 일하고를 반복했습니다. 큰 업체랑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그렇게 무리를 했었네요. 바쁘다 보니 2, 3일에 한 번꼴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서도 씻고 옷만 챙겨서 나오기 바빴죠. 그때 참 어떻게 살았는지 마치 좀비가 된 기분이었달까요.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제가 원래 겨울에 눈 오는 날이면 꼭 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마당 청소하는 일이었죠. 제가 살던 집이 주택이었는데 작은 마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그 작은 마당이 되게 미끄럽습니다. 저도 어릴 때 몇 번 넘어졌거든요. 저희 친오빠는 겨울에 비 오는 날 마당에서 까불다가 넘어져서 턱 꼬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겨울에 마당 정리하면서 야자 매트를 깔아뒀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야자 매트가 제일 낫더라고요. 관리가 번거롭긴 했지만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나아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엔 제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고 하필 아들도 군대에 가 있을 때라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사무실 매트리스에서 쪽잠을 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 남편에게서요. 나 지금 집에 신문 넣어주러 왔거든? 그런데 마당에 어머님이 쓰러져 계셔서 119 불러서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이야? 우선 내가 어머님하고 있을게. 지금 의식이 없으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외투도 안 걸치고 곧바로 나가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머니는 곧장 수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새벽에 하필 비가 와서 마당이 꽁꽁 얼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마당에 나오셨다가 미끄러져서 머리를 다치신 거였습니다.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심하게 바닥에 부딪히셨는지 뇌출혈이 왔고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안심이 되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전 남편한테 고맙단 말을 전했습니다. 고마워 승현 아빠. 내가 요즘 일이 바빠서 엄마한테 통 신경을 못 썼네. 고맙긴. 당신 바쁠 때 나한테 말해. 내가 어머님 살필게. 당분간 입원도 하셔야 할 텐데 괜찮겠어? 나 연차 쓸 수 있는데 내가 있을까?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전 남편이 아르바이트 하던 것들을 그만두고 회사를 다닌 지 1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 배달도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매일 저희 집으로 신문 배달은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 집으로 신문을 받아서 매일 저희 집에 넣어주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어? 그냥 신문 배달 그만뒀다고 하면 되잖아. 아니면 아예 우리 집으로 신문 배달을 시키던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회사 가는 길인데 뭐.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 신문 넣다가 어머님이나 당신 마주치게 될지. 솔직히 전 남편의 이런 행동과 말에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회사 연차까지 쓰며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었습니다. 연차 쓸 일이 없어서 남아돈다며 웃더라고요. 새삼 이렇게나 순수한 사람이었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었지 싶었습니다. 전 남편이 어머니를 발견해준 덕에 어머니는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회복도 빠르셨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실 때도 전 남편이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꼬리뼈도 다치셨거든요. 곰탕 먹어야 뼈 붙는다며 직접 탕까지 끓여주더라고요. 시어머니께 비법을 배웠다면서 말이죠. 그 이후에도 종종 집에 찾아와서 어머니 괜찮으신지 살폈습니다. 어째 어머니 본다는 핑계를 대면서
저를 보러 온 것 같기는 했지만요. 가슴 찰렁하는 일이 있고 2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께서는 아주 건강하십니다. 군대 제대한 아들은 전보다 더 멋진 어른이 되어서 남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남편과 저는 가끔 데이트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좀 느닷없죠? 그런데 사실 이혼한 후에도 전 남편이 저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혼할 때 숙려기간 마치고 서류 정리될 때 미련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붙잡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종종 제게 연락도 하고 접점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제가 칼같이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 신문 돌리는 거 보곤 연민이 생겨서 남자한테 모성애 느끼면 그건 답도 없다고들 하잖아요. 칼같이 굴었던 제가 틈을 보이니 전 남편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 근처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다치셨던 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무슨 고등학생들 연애하는 것처럼 엄청 풋풋합니다. 10년을 같이 살았던 전 남편인데도 요즘엔 되게 새롭게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굴고 싸웠나 싶습니다. 돈 좀 안 모은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지금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조금 멀리서 제 인생을 바라보니 중요한 게 뭔지 보이더라고요. 그 중요한 것들 중엔 분명 전 남편도 있기에 좀 더 마음을 열고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러다가 또 마음이 틀어질지 아니면 다시 합칠진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참 좋네요. 내 인생에 이런 손해보는 없었고 다시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다른 남자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전 남편 만나기 전에도 제가 연애 경험이 전무했잖아요. 전 남편과 다시 안 살더라도 제 인생 첫사랑이자 끝사랑은 이 사람입니다. 이 좋은 사람과 함께 인생을 보내고 있는 지금이 참 만족스럽습니다. 부족한 제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많은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 곁에 과분한 사람이 넘치는 제 인생은 아주 성공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인연들과 멋진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